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그동안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지역과 국가사회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그동안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의 갈등과 이견 표출 현상을 분석하고 적절한 그리고 합리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전국적으로 규모나 수준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성 장대 비구역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을 분석하고 합리성 있고 수용성 있는 대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는데요. 원래는 자기소개가 원칙인데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에 강지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전국의 갈등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방문하시고 갈등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소에 공익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애정도 물론 있으시지만 관심과 소신 그리고 철학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강지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봉하시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항상 역설하고 계시는 이 지역 충남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김찬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구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가이시면서 행동가이시고 그리고 늘상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열정적으로 표명하고 계시는 대전대 곽현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이광진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지금 병원에서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분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경제적 이익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각종 갈등 현장에 자주 참여하시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오고 계신 분인데 이광진 위원장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네, 늦으면 늦는 대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이슈의 주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 길은 무엇이 있을지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그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게 왜 필요한지 당위성과 타당성은 뭔지 두 분 전문가께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곽현근 교수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그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원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원화를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이익이 이제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데요. 이러한 다원성, 다양성의 원인이 바로 이 세계화라고 하는 어떤 거스를 수 없는 그 추세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실시간대로 자본, 노동, 사회 문제, 정보 이런 게 실시간대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회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죠. 또 하나는 이념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공공철학이 상당히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제 개인의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면서 제도화되는데요. 이렇게 자유주의가 이제 지배하면서 개인들이 권리의식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성이 강조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창의적으로 만든 반면에 이렇게 개인의 어떤 이익, 관심사 이런 게 충돌을 하면서 사회 갈등 또 공공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죠.
이런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민주주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원화가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갈등을 조정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바로 주민들이 서로 참여해서 토론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걸 조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도 예. 네, 그 갈등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개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들 간의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해결이 될 텐데, 그게 안 될 때에 룰을 만들게 되는 거고, 룰을 이렇게 만들고 또 룰에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 만들어진 룰에 대한 동의나 신뢰를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룰에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갈등들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보통 공동체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갈등 문제,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룰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여기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겠죠. 정부는 이 개인들 간의 혹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의 갈등들의 문제들보다도 더 넓은 시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또 공공의 이 역할의 관점에서 이 갈등들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룰, 이 정부의 역할 속에는 권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 또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갈등의 문제들은 현대 사회에서 시장 경제,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시장 경제의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 때 기업들이라든지 경제 주체들 간에 굉장한 그 위상이나 이 역할들의 차이들이 굉장히 큰 거지요. 점점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져 가면서 재벌의 역할이라든지 대기업의 역할이라든지 또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지요. 이런 격차의 문제들을 합의하고 조정하는 문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 문제는 현재에도 이 해결하기가,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들인 것 같고, 이 갈등이 발생하는 장들을 보면 크게 이 공동체 영역 혹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의 영역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들, 또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 갈등들, 이 갈등들을 결국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절차 그리고 신뢰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실제 갈등 현장이나 갈등 당사자들, 이해 충돌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 그런 그 갈등 당사자들을 만나보시면 그 원인이 되게 어디 있다고 분석하게 되세요? 우선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사실 아니고 내면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상처가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도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또 방법도 과격한 방법을 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요즘 깨달아 보는데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분들이 상처를 그만큼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뭐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사람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슴속 깊은 곳에 이 상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이제 뭐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저는 이 갈등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부터 바꿔 나가자 요즘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갈등하니까 어떻게 해서 좀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장하고들 이제 뭐 공론화도 해야 되고 무슨 공공도 개입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부터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갈등이라는 건 늘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은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또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입장이 어떤 거겠어요? 뭐 싸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욕하고 야단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나가기 위해서는 잘 저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원인에 관해서도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인데 그 말을 또 심리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이라기보다는 욕심의 충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크면 클수록 또 상대방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 갈등은 점점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심리적으로 그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히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좀 너무 심리적인 표현을 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를 받아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거죠. 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곽 교수님 예.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 두 분은 이제 그야말로 전문가이시고 이론적으로 탁월한 역량을 일반인들에 비해서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공공이 보면 어찌 보면 모든 절차에 행정 절차에 있어서 종결자이기도 하고요. 또 의사 결정 권한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게 공공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 또 사회 통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곽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시적 차원에서는 일단은 갈등 예방의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갈등 조정, 갈등 관리 이런 부분을 적어도 합법적인 권력과 또 합법적인 권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에 중요한 이제 발생하는 갈등들을 관리하는 역할은 너무나 당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갈등 조정이 최소화되는 것은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치라는 말이 사실은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용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이 시민, 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대의적인 어떤 정치인들이 사회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고 이렇게 배분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약간은 이제 사회 갈등 조정의 역할을 정치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연장선상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거시적인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 아까 우리 강지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욕심을 내는가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 철학으로서의 그 자유주의가 너무 지배적이다. 자유주의 철학이 정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아주 손해 안 보면서 이 거래를 해야 되는 이 시민들이 어떤
그 시장에서의 문화가 사회에서의 문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마저도 돈으로 다 계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산으로 자기한테 떨어지는 개인적인 이익으로 이렇게 환산해 버리는 그런 문화가 지나치게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그다음 정부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다가 아니고 함께 공존하는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개인에게 주어진 이 선호가 나는 항상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 사람과 나한테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 이타심, 장기적 이기심 이런 거를 갖도록 그 어떤 여건이나 어떤 환경 이런 문화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그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풀뿌리 주민자치 이런 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바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회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 이런 부분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하는 어떤 사회 구성원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쌓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네, 그 공공의 역할을 생각을 할 때 그 갈등이 벌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늘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거주 구역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냐. 그 다음에 한 단계 조금 더 이걸 높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 레벨의 이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냐, 한 단계 더 높이면 광역정부냐 국가적인 갈등이냐. 갈등의 종류, 갈등이 벌어지는 그 계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데도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국가의 공권력,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해관계 충돌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고 동의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국가라든지 이 권위적인 파워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을 할 거냐, 혹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중재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이 정부의 권력을 혹은 정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저희 행정학 영역에서 보면 자치사무다라고 하는 것과 행정사무다라고 하는 것의 구분이 뭐냐 하면 자치사무는 예를 들면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무다라고 할 때 이게 예를 들면 한 단계 위인 그 광역정부의 사무이거나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권이 한 단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 다루게 될 이런 장대 구역의 사무라고 하는 이 공간 범위를 보면 동보다도 더 작은 단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단위 속에서 기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문제들 속에 이거를 개발을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권위적으로 가치를 배분해 주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가치를 좀 더 가지겠다, 덜 가지겠다, 또 이렇게 서로 이 공동체적으로 그 구역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갈등이 되는 거죠. 이런 정부의 영역이 개입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에 있어서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각의 공동체들 간에 각 이해관계들이 동질적인 공동체들의 여러 액터들이 참여하게 될 거잖아요. 소통과 대화를 가능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한 거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식의 틀과 패러다임들이 막 충돌할 거라고요. 이럴 때 이것을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중재할 수 있고, 신뢰에 입각하여서 타협과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정부가 그런 역량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갈등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해법과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제 장대 비구역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전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고 재건축 사업 현장의 갈등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는 이제 그 조합 설립을 할 때 승인 조건으로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 유성 5일장, 유성시장의 보존을 조건으로 내걸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한 갈등 관계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 골이 생기고, 공동체가 일정 부분 훼손됐다. 그걸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라.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민간 영역에서 그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이제 이런 그 갈등을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의 역할일 수도 있고, 공론화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그 장대 비구역 같은 경우 그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역시 뭐 공론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에 대해서 평소에 늘상 그 말씀하고 계시는 곽 교수님이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사회자께서 이제 이런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이제 규범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말하기가 쉬운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갈등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 또 그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 변수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장대 비지구에 대해서 이제 깊숙하게 연구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좀 너무 늦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사실은 만장일치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수결에 반대되는 용의로서 합의라는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합의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미 2006년도부터인가 이쪽 장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야기가 이제 오가면서 이미 이해관계를 지금 서로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해관계 집단들이 생기면서 과연 이제 훨씬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갈등 비용을 치르면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를 들면 이 장대 비지구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졌을 때 단순히 이해관계를 두고 생긴 그 갈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아까 공공가치, 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 유성 5일장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두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그런 부분에서의 공공 갈등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서는 이제 유성구는 5일장, 그러니까 유성시장 5일장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재개발을 원했는데, 벌써 이미 이 5일장 시장을 보존하는 이걸 두고선 벌써 이제 전략적으로 양쪽 집단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제 전략적 행위라고 하는데, 보통 나한테 이게 어떻게 이익이 될 건가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수기민주제 또 갈등 조정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수기민주제의 기본 전제는 일단 나의 선호를 이렇게 접어두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약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좀 희생되더라도 양쪽이 다 뭐냐면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갈등 조정 협의회라는 걸 유성구가 작년에 열어가지고 이 당사자들을 불렀는데 일부 당사자는 참여를 안 했지만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게 이 자리에서 과연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참여를 했었을까. 네, 사실 우리가 갈등 조정의 해결 방안으로서 공론화, 수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단은 마음을 열어놓고 경청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서로 예를 들면은 자기의 선호를 충분히 바꿔가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정제된 선호. 이게 꼭 나한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이익만이 다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생존권이나 또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공공가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저걸 이해하고 내 거를 약간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없이는 항상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합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공론화를 비롯한 수기민주제의 기본 전제는 이상적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이상적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 없이 이상적 상황이라는 게 바로 열린 마음, 경청하려는 자세,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학습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 또는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통하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공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이렇게 끄집어내려는 그런 자세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단순히 그냥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그 대화 속에는 항상 보면은 아까 노사 얘기를 했지만 노사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방식은 항상 전략적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걸 더 이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이런 방식만 가지고는 소위 합의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마치 아무 전제도 없이 만약 이런 갈등 조정 협의회를 열게 되면 이건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근데 이걸 커뮤니티 게임이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공동체 게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게임의 규칙,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상호간에 참여하는 분들끼리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전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상적 상황에 가깝도록 토론의 이상적 상황에 가깝도록 상당히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지 합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제도적 장치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지금 언론에서 이런 프로그램 갈등 해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우리 이제 전문가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장 상황에서 어떤 극적인 타협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있죠. 예, 그런 경우는 뭐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저는 뭐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인데 지금 와서 저한테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서로 뭐 대화하고 말이죠. 양보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건 많이 배웠는데 아니 상대방의 지금 이제 박 교수님께서 경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남의 말을 길게 경청해 주는 것, 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 이런 것에 관해서 훈련이 돼 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당사자를 앉혀놓고 얘기를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시간도 안 줘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막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 훈련받지 못했구나.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한쪽에서 얘기할 때 좀 들으시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한참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저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나 저런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대화에 참 정말 그 효과로구나 하는 걸 참 깨닫고 그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무조건 이렇게 뭐 회의를 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이제 상대방이 얘기를 우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고 나오자. 그 다음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것 같다.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찾아보고 나오자. 뭐 이런 식의 준비를 해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또 이 중재자입니다. 앞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재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끼리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게 해주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절충안들을 낼 수가 있고, 절충안도 뭐 한 가지만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절충안들도 제시해줘 보고 그것에 관해서 또 얘기하게 하고 하는 이 중재라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공은 그런 역할입니다. 공공은요, 전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사실은 어버이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버이란 말이 너무 권위주의해서 그런 말 안 쓰고 말은 중재자. 아이들이 싸울 때 말리는 그런 중재자 역할이 공공의 역할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추진한다고 해요. 예를 뭐 고속도로를 논다든가 한다고 해요. 할 때 그건 국가 자체의 목적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딸리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충돌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재를 하는 것까지가 공공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동안에 우리 공공 분야는 그 점에 있어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좀 뭐 관심을 좀 덜 가졌다고 할까요? 공부가 좀 덜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수구의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수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장대 비구역 같은 경우에 누구의 이야기를,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장대 비구역에 있는 조합원들, 구성원들이 일단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장대 C구역도 이게 지정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지정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얘기도 들어야 될 거고, 또 하나가 원래는 이렇게 재개발구역이었나요? 이렇게 지정이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장대 A, B, C하고 복명 D, E가 되어 있다가 장대 B만 용적률 621%를 줘가지고 딱 개발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해제가 되어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장대 B구역의 이 조합원들만의 이해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런 이해관계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용적률을 600%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조합원들만의 공동체적인 문제가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하면 이 대전시라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600%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나의 권위적 배분을 한 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배분을 과연 장대 B구역에 있는 이 조합원들만 그건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전시 전체 중에서 이렇게 600%라고 하는 거를 권위적 배분을 해주는 공간이 대전에 이게 한 곳이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더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 문제는 장대 B구역의 문제는 장대 B구역의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대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이 들어가냐 하니까 재개발로 완전히 이것을 새롭게 해버리는 방식도 있지만, 오늘날은 도시 재생이라고 해서 가능한 그 구역에 있는 커뮤니티들을 복원하고 살려주는 개발 방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도 지금 감안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장대 B구역 개발에 있어서 들어야 될 이 상대를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 이 양보할 것과
또 누구와 소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지 이 문제가 풀려지는 거지. 나는 단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상대는 2차원적이나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안들을 얘기할 때는 똑같은 조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중재자는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대전시 전체, 결국 이 의사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21%를 주기로 한 거고, 또 유성시장과 유성 5일장을 복원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이 유성시장에 있는, 유성 5일장에 있는 이런 또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소통하고 양보할 마음이 있으면 갈등이 해결이 되겠죠. 근데 결국 내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때는 이거를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고, 이럴 때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상대 각 참여자, 다양한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해 줄 수 있느냐 여부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데에 있어서도 아까 621% 영중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주는 것이지요. 뭐 한 300%나 400%만 줘도 되는데 600%를 줬다는 거는 이 대전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는 유성시장이나 유성 5일장 같이 굉장히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들을 복원하고 또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거를 사업 시행업자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신탁 대입 방식을 통해서 조합도 있고 신탁 회사들도 있고 지금 이제 시공사도 이렇게 막 선정이 되고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 충분히 이런 입장들을 녹여서 해야지. 지금 이미 논의가 되는 걸 보니까 유성시장하고 유성 5일장을 사업 추진되는 동안에 일단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잘한 거는 같은데, 결국 이 갈등이 심각하게 되는 게 뭔가를 보니까 나중에 이 공원 쪽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유성 5일장이 보존이 안 되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유성시장이나 유성 5일장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극단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저희 원래 토론자가 4분을 섭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 경제정의 실천연합의 이광진 위원장이신데 어제 갑자기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앉지도 못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그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또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에서 그 활동을 오랜 세월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잠깐 이 말씀을 좀 듣고 이제 가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양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앞에 논의를 못 하시고 이 질문지는 받으셨을 테니까 저희는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어떤 그 절차 과정 또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정의 실천연합의 대표자로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뭐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등이 없으면 사회가 변화 발전할 수 없는, 그래서 갈등 없는 사회는 이미 뭐 죽은 사회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 뭐 하는 그런 좀 새로운 시각으로 갈등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장대 비구역 같은 경우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초창기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제 곽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늦지 않았냐 하는데 저도 좀 동의를 하고요. 이것들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었고
이해 당사자 그룹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이것들을 털어놓고 그 안에서 합의 가능한 것들을 좀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사업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를 내는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뛰어든다면은 저는 또 새로운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합의낼 수 있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갈등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새롭게 좀 구성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뭐 무리하게 자꾸만 이걸 봉합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차라리 드러내놓고 그 속에서 치유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갈등의 요인들이 있는지부터 찾아내고 그 속에서 대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런 어떤 단계 한 단계 좀 밟아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구색 맞추기로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뭐 그 장대 비구역과 관련해서 무슨 공론화를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공론화나 이런 거는 거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은 어떤 조정을 통한 어떤 합의들을 유도해내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참여하신 걸로 하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좋은 의견 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나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허리 아프시면 예, 굉장히 힘든데. 예, 이제 저희가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공동체가 소멸되고 있다, 아니면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도 통합이 아니라 점점 해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라라는 게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장대비구역뿐이 아니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들에게 던지는 공통의 질문 아닐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박 교수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먼저. 사실은 이제 공동체 담론이 이제 주목받고 또 강화되어 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문화 또 자유주의 철학이 지나치게 사회를 지배하면서 각자 도생하는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 왔다라는 그런 반성에서 다시 이제 공동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단순히 이런 권리와 자격만을 가지고 권리의식만이 강화된 시민들만을 가지고 과연 그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과연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런 반성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주 그 공동체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우리 대전 시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과거의 대한민국에도 향약과 같은 두레와 같은 좋은 전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했고 사회적 이동성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과거지향적인 공동체 담론이 갖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전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한. 근데 이미 사회는 개인주의, 권리 중심의 어떤 국가가 됐고 또 이 시장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시장이라는 어떤 지배적인 경제 체제 속에서 상당히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냐. 대화 공동체, 토론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시민을
각자 완결된 사람으로 존중해주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개성 때문에 아까 우리 이광진 실장이 말할 때 갈등 이런 차이를 경험하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열등이 우열이 아니라 차이로 받아들이면서 좀 익숙해져 가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경험 없이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시민의 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든 시민이 뭐 이런 덕성을 다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지속 가능한 사회 또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사회 변화를 읽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화 공동체, 참여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게임의 규칙으로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현대사회에 맞는 어떤 공동체 담론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덧붙여 얘기를 하면 장대 비지구는요. 지금은 굉장히 이런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되면서 주목받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만 좋은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 과정이 뭐냐면은 장대 비지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내가 생계를 이렇게 내 생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로컬 개념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더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만든 이 지역인데 라는 생각, 그런 소유의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식들을 가지면서 더 소중한 장소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대립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우리가 좀 이질적이지만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거 좋은 스토리 만들어야 된다. 아주 해피엔딩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의식도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공동체 회복이나 그 사회통합에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예. 이럴 때 평소에 소신과 철학을 한 말씀 좀 피력해 주신다면. 뭐 전에 뭐 사회통합위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회통합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저도 참여하면서 해 왔는데요. 우리가 이거 공동체 이야기하고 공공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이제 공공이 우리 정의를 찾자는 건데 이 공공의 정의, 이 정의란 게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 책을 한 권 엄청나게 많이 파신 분도 있는데 그런데 정의란 게 무엇이냐를 일일이 다 따져 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쓸모 있는 일인지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상속세를 50% 하는 것이 정의냐, 30% 하는 게 정의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의는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는 타협입니다. 정의는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숫자적이거나 계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타협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속세를 50%로 할 거냐 30%로 할 거냐 해가지고 양쪽에서 막 싸워요. 그러면 타협을 해서 중간에 45%로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구히 또 정의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10년 후에 계산해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타협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 이후에 저는 정말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친 이기주의, 지나친 이 탐욕주의 여기에서 살아온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요. 더 많은 돈, 더 큰 기업, 더 국제화하고 더 세계화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인류의 이상인가요? 돈, 권력, 명예, 인기, 매스컴 타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인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간들을 엄청나게 타락시켜 왔다. 이걸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렇게 시사를 해준 점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좀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런 탐욕과 욕심을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우리 공동체 행복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행복에도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거를 너무나 모르고 그냥 재개발 사업 하나 하는데도 그냥 자기 이익과 탐욕과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이 갑자기 생길 거 나오니까 또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없을 때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이기적인 욕심이 양산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김찬룡 교수님이 좀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은데.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타협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절대적인 정의에 답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극단적인 이 반대를 해버려서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오늘 장대 비구역의 문제, 이 갈등 상황 중에 결국 그 유성 5.1장이라고 하는 부분 공동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재개발을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정의가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 완전 재개발이라고 하면 이런 공동체 유성시장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도시 재생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용적률 600%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문제 정의 자체는 절충적 재개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도시 재생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여러 형태들을 보면 그 공동체를 온전히 존속시키는 도시 재생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상당한 정도의 공동체를 교체할 것을 염두에 두는 도시 재생도 있다는 거죠. 이런 유행들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들이 굉장히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런 이 합의점을 정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공공의 정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답이 있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장대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대전시에서 가장 높은 고밀도의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속에 지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거복지 실현이라든지 전통시장의 발전적 개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질적인 패러다임과 가치를 같이 지금 접목을 시켜 놓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갈등 상황들을 보면 상가 비율이 현재는 8대1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높은 용적률 속에는 코엑스보다도 큰 상가를 지금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는 또 다른 또 갈등이 생기는 거라서 이걸 9대1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게 정의냐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이 유성 5.1장 보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원녹지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5.1장의 사용 면적의 확보가 현재는 불가능한, 이렇게 법들 간에도 지금 충돌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의 갈등들을 공공이 이 다양한 법들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냥 방치를 해놓게 되면 갈등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저는 장대 B지구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현명하시다면 함께 이 장대 B지구가 재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크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스토리를 이 장대 B지구는 적어도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더 나아가서는 이 재래시장의 보존이라고 하는 전통의 보존, 이러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 지역에 담으려고 우리가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또 우리가 서로 양보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장대 지역에 앞으로 사는 그 어린이들한테, 또 앞으로 예를 들면 거기 시민들에게 항상 우리는 이런 지역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든 지역인데 우리가 더 멋지게 더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담론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현대 사회는 갈등이 상시로 존재하는 갈등 사회라고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특히 장대 비구역 같은 경우도 갈등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갈등으로 빚어지는 아까 감정적 손실, 또 사회 경제적 부담, 이것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공공, 민간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역할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모쪼록 오늘 그 신현식의 이슈 토론에서 제시한 오늘 얘기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뭐 어느 것이 정의냐, 어느 것이 공익이냐,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일부러 안 했고 이제 앞으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갈등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도 삼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현식의 이슈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